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송중현입니다. 저는 소동물 비뇨기 학에서 두 번째 부분인 사구체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 질병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사구체 구조가 파괴가 돼서 이러한 신기능 단위가 비기능적으로 바뀌고, 이러한 사구체 질병들은 지속적으로 사구체를 파괴시켜서 결국적으로 사구체가 하는 중요한 기능인 이러한 사구체 여과율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아조테미아, 앞선 시간에 배웠던 몸 안에 존재하는 요독 성분들을 바깥으로 배설하지 못해서 혈액학적으로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상승을 하는 아조테미아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신장의 기능 저하를 유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레날 페일러까지 유발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콩팥 질환 중에 대표적인 사구체 질병들인데요. 그래서 사구체 질병들은 다음과 같이 사구체 네프라이티스, 그로멜룰러 아밀로이도시스, 아니면은 스크레로시스, 다양한 병리학적 원인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그 원인들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은 사구체가 파괴가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대표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저희가 사구체의 기능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애들을 사구체가 필터 역할을 해서 바깥으로 버리고, 그리고 저는 몸에서 필요로 한 성분들은 남기는 건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빠져나가서 안 되는 것들이 바로 혈장 내 단백질인데, 이러한 사구체 질병들이 있을 때는 이런 사구체 구조에서 큰 분자량의 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크드하고 지속적인 단백뇨를 보이는 것을 이러한 사구체 질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구체 질병으로 단백뇨가 시작이 되면은 초기에는 이 이환이 돼 있는 사구체가 되기 적기 때문에 단백뇨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캐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질병이 진행되면서 유의적으로 단백질의 소실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시라고 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UPCR 검사를 통해서 유의적으로 단백질이 0.4 이상, 0.5 이상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단백뇨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백뇨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실제로 몸에서 생성하는 단백질, 알부민을 합성을 하는 기능보다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그것을 추월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혈관 내에서 교질 삼투압을 유지하는 알부민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서 혈관 내에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부종이 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네프로틱 신드롬, 신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로멜룰라 디시즈가 심화가 됐을 때 네프로틱 신드롬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프로틱 신드롬은 다음과 같은 프로틴유리아, 하이포알부미네미아,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부종과 복수 같은 게 전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부분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되면은 이는 되게 그로멜룰라 디시즈가 많이 진행이 된 거일 테고, 특히나 하이포알부미네미아로 인한 이러한 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이포콜레스테롤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콩팥에서는 정상적으로 배설이 되면 안 되는 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가 같이 배설돼서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 소실을 유발하는 질병들에 감별해서
예를 들면 장으로 단백질이 빠질 때는 콜레스테롤이 같이 빠지지만 오히려 네프로틱 신드롬이 있는 환자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러한 차별점을 진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구체 질병에서 단백뇨는 이 질병 상태를 정말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이게 심해졌을 때는 이러한 끔찍한 네프로틱 신드롬 같은 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구체 질병을 저희가 크게 면역 매개성과 면역 비매개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면역 매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복합체가 사구체에 쌓여서 어떠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타입 3 하이퍼 센시티비티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논 임뮨 메디에이티드인데요.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사구체의 손상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투과가 되지 않아야 되는 용질들이 막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 질병들은 면역과 관련돼서 아니면은 면역과 비관련돼서 모두 다 데미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어떠한 원인으로 데미지가 유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구체 질병은 진행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나빠지고요. 적절하게 개입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과정들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뮤인 컴플렉스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사구체 구조에서 몸 안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면역 복합체들이 사구체 안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로도 정상적인 사구체의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구체의 정상적인 이러한 필트레이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모인 면역 복합체에서 보채 반응이라든지 다른 염증 세포들을 이끌고 와서 이러한 염증성 반응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구체의 파괴들이 파급이 되고 더 심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구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백질의 소실 같은 것들이 제대로 원래는 나가면은 안 되는데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2차적인 문제들, 즉 네프로틱 신드롬 같은 거를 유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구체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단백뇨를 요검사에서 확인을 하고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구체 질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거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 매개성 이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면역 매개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 중 면역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질병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필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질병들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먼저 이러한 감염성 질병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상충증 아니면은 중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파이오메트라 아니면 파이오더마 그다음에 얼리키오시스 아니면 다른 만성적인 세균 감염, 대표적으로 방광염도 가능하겠지만 피부 감염이 되게 많고 바베시오시스 이러한 어떤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감염체들이 몸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면역 매개성 반응이 일단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구체에 누적이 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콩팥은 콩팥대로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단백뇨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된 다음에서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떠한 조치도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구체 질병이 진행돼서 안 좋은 예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비감염성 염증성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면역매개성 폴리알스라이티스가 상당히 많이 그로멀룰로네프라이티스로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부 염증성 병변, 모든 피부에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질병들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오래되는 특수 품종들, 예를 들면 뭐 피부가 접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뭐 불독, 퍼그 이런 아이들에서 만성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런 사구체 신염으로써 안 좋은 이유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부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고 나중에 발발을 했을 때는 이것 때문인지 연관을 못 시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췌장염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아이들은 췌장염이 뭐 급성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콩팥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질병들은 명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투약받거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내인성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호르몬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이러한 사구체 신염과 유사한 사구체의 파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드러그 리액션으로도 마찬가지로 사구체 신염이 면역매개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포나마이드 같은 약물,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세라닙 같은 약물이 있겠죠. 그리고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만성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기타 질병들, 뭐 폴리알스라이티스, 판크레아타이티스 같은 질병들 역시나 면역매개성 그로멀룰로네프라이티스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로멀룰라네프라이티스를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때서 확인을 하고 진단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러한 면역매개성 질병이라든지 이 사구체 신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사구체까지 같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 앞서 말씀드린 간별 진단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반드시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이 아이가 주된 증상이 단백뇨증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숨겨져 있는 염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질병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한 마리 보면은 이 아이는 차우차우견이었고 중성화인 수컷의 6살짜리,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는 다발성 관절 질환인 임뮨 메디에이티드 폴리알스라이티스로 진단이 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에서는 뭐 전형적으로 이러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분석을 했을 때 뉴트로필이 주로 증가되어 있는 전형적인 IMPA의 양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IMPA는 스테로이드 테라피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많은 아이들에서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고 있는 질병인데요. 이 아이한테서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IMPA뿐만 아니라 UPCR이 측정 불가 정도로 높아져 있는 단백 소실성 네프로패시를 같이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IMPA가 오래전부터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면역 복합체들이 콩팥에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구체 신염이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병기가 오래되지 않은 애들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단백뇨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단백뇨가 이미 시작이 된 정도의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면 그 사구체 신염이 기존의 사구체 신염을 일으켰던 질병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사구체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단백뇨가 질병이 컨트롤되면서도 계속해서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기저질병인 IMPA를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텔미사탄 같은 약으로 이렇게 단백뇨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봤더니
이 UPC가 조금 감소는 됐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드시 이 IMPA 같은 대표적인 질환이 왔을 때 저희는 사구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의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는 저먼 셰퍼드 독이고 이 아이는 한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리슈마니아증으로 본원에 내어난 환자인데요. 보시면은 이 아이는 리슈마니아증 중에서도 전신적인 염증이 되게 심해서 뭐 피부라든지 장이라든지 염증이 되게 심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리슈마니아시스로 진단을 하고 나서 UPC를 보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단백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단백뇨에 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나중에는 리슈마니아시스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단백뇨가 점점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질환에서 이렇게 UPC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현성적으로 사구체가 데미지를 받았을 수가 있고요. 이 단백뇨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기저 원인이 되는 거를 관리하면은 관리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엔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단백뇨를 관리하면서 약물을 조절하거나 어떤 애들은 약물을 조절하면서도 기저 원인을 치료하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 질병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한 이 면역 복합체가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 매개인자들이 계속 분비가 되면은 실제로 사구체가 회복을 할 수 없이 경화가 되는 것들이 점점 사구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게 이 그로멀룰라 디시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크롤로시스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구체의 이러한 캐필라리 구조들이 폐색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튜블들의 허혈성 데미지가 일어나고 튜블로 인테스티널 디시즈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단순히 그로멀룰라 디시즈가 아니라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로멀룰라 디시즈는 되게 조심하게 다뤄서 이 만성 신부전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그로몰룰라 디시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증상을 프로틴 유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프로틴 유리아는 또 더 나가서 프로틴 유리아 자체로 이러한 신장 간질의 염증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튜블로 인테스티널 디시즈를 그로멀룰라 디시즈의 특징 자체도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단백뇨 자체도 그 자체로 사구체에 계속된 손상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이 악순환의 곤래를 미리 끊으면 되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러한 사구체성 질병들을 일으키는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조기에 치료를 해가지고 그로멀룰로네프라이티스가 진행이 되는 것을 초기에 해결하거나 아주 운이 좋으면은 완전히 해결해서 단백뇨까지 해결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콩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뮨 메디에이티드 그로멀룰러 네프로패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논 임뮨 메디에이티드의 특징적인 변화인데요. 아밀로이도시스입니다. 먼저 이러한 아밀로이드시스는 뭐냐면은 이 베타 플리티드 시트라는 이 단백질들이 축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국소적으로도 아밀로이드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신적으로도 아밀로이드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적인 아밀로이드시스를 리액티브 아밀로이드시스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러한 아밀로이드시스는 이 아밀로이드 A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들이
조직에 축적이 돼서 결국은 사구체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A 프로틴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이 실험 아밀로이드 A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실험 아밀로 A가 바로 이 아밀로이드 A 프로틴의 전구체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 SAA라는 지표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고양이에서 급성기의 염증 반응을 측정을 하는데 뭐 FSA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급성기의 간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어큐트 페이지 파지티브 프로틴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나 티슈 인저리에 의해서 세럼 아밀로이드 A가 오를 수 있고 그게 아밀로이드 A 프로틴을 축적시키는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일부 애들은 유전적으로 이 아밀로이드 시스가 잘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비시니아드라든지 샴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중에서는 샤페이 강아지들이 유전적으로 이러한 아밀로이드 시스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밀로이드 시스는 뭐냐면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디오패식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면역 매개성 그로멜룰로 네프로패시와는 다르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몸 안에서 어떠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아밀로이드 시스가 콩팥에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만성적인 감염이라든지 non-infectious inflammatory disease 또한 종양도 리액티브 아밀로이드 시스가 있는 환자의 30에서 많게는 64%까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즉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염증성, 면역 매개성, 감염성 원인 외에도 몸에서 나타나는 만성적 염증이 같이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구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밀로이도시스 역시도 임뮨 메디에이티드 그로멜룰로 네프라이티스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내 기저의 염증이나 종양성 원인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밀로이드시스 역시 특정적인 치료, 이 아밀로이드시스를 줄여주는 약물 같은 걸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효과가 떨어지고 예후 동안 많이 불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기저 원인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사구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구체에 이러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면역 매개성과 비면역 매개성이 있다고 알아봤는데 그러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2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우리가 그러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러한 그로멀룰라 디시즈를 관리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오펜딩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질환은 그 자체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사구체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프로틴 유리아도 사구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의 예후를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구체 질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면서 사구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감별진단 목록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염증성 질환이라도 빨리 치료를 하고 그리고서는 인펙셔스 디시즈가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하고 마찬가지로 하트웜 같은 거라든지 OH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구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 빠른 교정이 사구체를 보호하는 길임을 아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게 이미 병기가 지나버려서 만성 신부전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만성 신부전에 대한 관리는 아마 다음 시간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단백뇨 자체도 우리 아이들의 사구체에 악영향을 계속 일으키는 이러한 튜뷸라 간질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부가적으로는 오메가3 패티 애시드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인 관리나 원인을 관리하는 방법 외에
단백뇨를 조절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 뭐 다이어트나 오메가3 패티 애시드를 통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이러한 사구체 질병의 관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구체 질병의 가장 핵심적인 약물 치료들이 다음과 같은 치료들인데요. 먼저 이러한 사구체 질병에서 단백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이, 사구체에 수입세동맥과 수출세동맥이 있을 때 우리가 사구체에 어떠한 혈류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은 여기에서 필트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세동맥을 이완을 시킴으로써 여기에서 혈액이 거쳐가는 압력을 줄임으로써 여기에서 단백질들이 과도하게 필트레이션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대표적으로 안티프로테인 유릭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약이 다음과 같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뭐 잘 알고 계시는 프릴류의 약물들과, 두 번째로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사탄류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구체에서 필트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알부민 같은 인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는 유의적인 단백질 소실과 더불어서 이 알부민과 분자적인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한 단백질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티스롬빈 3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이 알부민뿐만 아니라 같이 빠져나가게 돼서 신장에 단백질 소실이 있는 아이들이 과응고가 유발이 되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적으로 단백 소실성 신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단백이 조절돼 있다든지 이러한 오메가3 패티 애시드 같은 약물도 단백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간접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 질병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스탠다드 테라피에 대해 되게 이른 2013년도 부근에 미국 수의내과학회에서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 질환들을 저희가 약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먼저 이러한 프릴류의 약물들이라든지 사탄류의 약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방법은 ACE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은 UPC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처음에 측정이 됐던 UPC의 반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환자에서 우리가 이러한 라스 이니비션,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이니비팅 하거나 이 안지오텐신 자체 리셉터를 블락킹 해가지고 저희가 사구체의 수출 세동맥을 늘리면서 사구체에 걸리는 압력을 떨어뜨려서 프로틴 유리아를 감소시킨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먼저 이러한 환자들을 제대로 된 진단이 맞는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압수업에서 UPC를 정확하게 이 환자한테서 평가를 하고 나서 이러한 약물,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ACE 이니비터를 선택을 해서 트리트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를 뭐 대략적으로 2주 정도 있다가 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조절이 아까 원한대로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그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 수출세동맥을 이완하는 그 특징 때문에 오히려 사구체로 전해지는 압력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ACE 이니비터 같은 약물을 쓰면은 GFR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GFR이 떨어지면서 BUN 크레아티닌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료 후에 UPC가 0.5 미만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UPC가 5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은 치료가 성공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러한 약물의 용량이라든지 그 약물을 유지할 수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서 UPC가 0.5보다 높고 50%보다 감소는 됐는데 다음과 같이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의 용량을 늘리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이러한 크레아티닌 같은 수치가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치료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사구체 질병 환자들에서는 어떠한 수출세동맥을 늘리는 약물을 정하고 예전의 방법으로, 기존적인 방법으로 ACE 이니비터를 선택을 해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UPC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부작용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용량을 늘려서 결국에는 단백뇨를 없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나서 크레아티닌이나 BUN 수치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약물을 선택한다든지 변경을 통해서 질병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에서의 적용을 보면은 이 환자는 말티즈 중성화한 수컷 11살에 부신 피질 항진증으로 인해서 고혈압도 엄청나게 심하고 말크드하고 펄시스트한 프로틴 유리아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전형적인 쿠싱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만성적으로 피부에 염증도 지속이 됐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의 UPC는 7 정도로 높아 있었고, 이 아이의 기저질환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ACE 이니비터 트리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UPC 수치가 감소되지만 우리가 원했던 타겟에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ACE 이니비터의 용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ACE 이니비터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질병들을 프로틴 유리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결국에는 노멀 레인지로 놓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기저 원인에 대한 치료도 하면서 단백뇨를 어떻게든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ACE 이니비터를 일반적으로 미세하게 조절을 하거나 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고, 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을 따라가시면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급성 췌장염을 보였던 환자로 임뮤인 컴플렉스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가 의심됐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전형적으로 슈나우저기도 하고 급성 췌장염도 여러 번 반복된 이력이 있고요.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급성 췌장염이 너무 심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 옵스트럭션까지 나타나서 황달도 있었던 환자죠. 그만큼 췌장염이 되게 심했고, 우리는 췌장염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임뮨 메디에이티드 컴플렉스, 즉 임뮨 컴플렉스 그레놀룰러 네프라이티스의 주된 원인임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했을 때 UPC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췌장염을 치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프로틴 유리아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라미프릴이라는 ACE 이니비터로 트리트먼트를 했는데 UPC가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아서 이러한 라미프릴의 용량을 증량을 하고, 거기에도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텔미사탄 같은 약물을 적용을 해서 UPC를 또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UPC가 노멀 레인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추천되던 가이드라인으로 다음 앞에 환자들이나 설명에서처럼 ACE 이니비터를 퍼스트 라인 드러그로 해가지고 이러한 프로틴 유리아를 조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되게나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입니다.
즉, 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던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차단함으로써 안지오텐신 1 리셉터라든지 안지오텐신 2 리셉터에 안지오텐신 2가 결합을 해가지고 작용을 하는 걸 막아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수출세동맥을 이완시킴으로써 사구체에 걸리는 압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인데요. 이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는 이 ACE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안지오텐신 리셉터 1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AT1 리셉터가 하는 혈관 수축과 같은 작용을 차단을 하면서 안지오텐신 2 리셉터가 하는 오히려 혈관을 이완시키고 콩팥에 이로운 역할들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ACE 이니비터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ACE 이니비터를 사용하면은 안지오텐신 이스케이프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걸 이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는 이 리셉터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면서 안지오텐신 이런 이스케이프 같은 증상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조금 대두돼 있고 사람에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약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단백뇨를 관리한 역사는 되게 오래가 됐지만 실제로 2013년 이후로 해서 이러한 단백뇨라든지 고혈압성 질환에서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에 대한 아주 좋은 논문과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료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러커를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치료가 ACE 이니비터가 아니더라도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러커에도 효과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환자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병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로틴 유리아 환자들인데요. 첫 번째 환자는 말티즈 중성화한 수컷의 14살의 하이퍼 아드레노 콜티시즘이 있었던 환자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아드레노 콜티시즘 때문에 단백뇨가 유의적으로 있었고요. 뭐냐면은 이 아이는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만으로 단백뇨가 컨트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백뇨가 있는 환자에서 즉각적으로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시비어하게 단백뇨가 5 이상 이렇게 나왔다면은 같이 치료를 했을 때지만 이 환자는 원인이 되는 질병을 컨트롤하고 나서 이 단백뇨가 컨트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환자를 보면 이 아이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만성 신부전증으로 내원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프로틴 유리아도 있었던 환자죠. 그래서 요크셔 테리어 중성화한 암컷 14살짜리 환자도 다음과 같이 만성 신부전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UPC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까지 낮춰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이러한 UPC가 높아졌을 때는 이 약물에 대한 증량에도 반응이 떨어져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ACE 이니비터를 처방해보고 또 그리고 나서 잘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러한 ARB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타겟에 맞게 용량을 올리면서 부작용, 비유엔 크레아티닌 같은 상승은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혈압 이벤트는 많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타겟에 도달하기 어려울 때는 이러한 다른 약물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UPC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프로틴 유리아 그 자체가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걸 계속 막아주는 거죠. 세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로 요크셔 테리어 중성화한 수컷 12살의 만성 신부전 환자였는데요. 이 아이도 현저한 프로틴 유리아를 호소를 한 환자였고 텔미사탄을 처방하고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UPC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는 IMPA 환자. 미니어처 푸들 중성화한 암컷 10살짜리의 미니어처 푸들 환자였는데 IMPA 환자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IMPA가 스테로이드 테라피로 인해서 완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사구체로 가는 이뮤인 컴플렉스도 줄어들어서 UPC가 컨트롤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상인 애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IMPA의 면역 복합체가 지속적으로 사구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도 다음과 같이 프로틴 유리아를 유발을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다음 환자에서는 어떤 기작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치료를 하거나 했을 때는 괜찮다가 치료를 하면서 UPC가 점점 더 증가하게 돼서 결국에는 텔미사탄 치료가 필요했던 아이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2013년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같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1, 2주 간격으로 UPC를 모니터링하면서 효과적으로 UPC를 컨트롤한다면은 저희가 그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사구체의 질병이 더욱더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ACE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현재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러커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그에 기반해서 다양한 경험들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러한 ARB 같은 약물로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컨트롤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면역 매개성 이러한 사구체 신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 신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면역 매개성 기작에 의해서 사구체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면역 억제 약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러한 면역 매개성 그로멜룰러 네프라이티스에 대해서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떠한 면역 복합체가 사구체를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아싸리 면역 매개성 질병들이 사구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에 대한 치료적인 시도와 연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아직까지 연구된 바로 인하면은 이러한 질병들에서 면역 매개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면역 조절을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건 좋은 옵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면역 매개성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 검사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콩팥을 지속적으로 바이옵시를 해서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하고 유의적으로 결과를 얻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미국 수의내과학회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졌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사구체의 면역 매개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학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구체 구조에 액티브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구체의 구조라든지 면역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서 면역 조절 약물을 사용을 해봤을 때 실제 나오는 결과는 유의적인 통계적인 차이가 면역 매개성 사구체 질환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서 사용을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경향성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면역 매개성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거를 치료에 면역 조절 약물로 치료를 했을 때 그 반응도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다음 연구들에서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구체 질환 환자들에서 이러한 조직 병리적인 진단이 없을 때 어떻게 면역 조절 약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면역 억제 약물은 이 그로멀룰라 디시즈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언제 고려를 해야 되냐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탠다드한 트리트먼트에 반응이 떨어지는 환자들, 즉 스탠다드 테라피에도 불구하고 바이옵시를 할 수 없음에도 크레아티닌이 3보다 높으면서 아조테미아가 있거나 또는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심각한 환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구체 질병이 있는 아이들은 단백뇨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뇨 자체가 질병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사구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아까 말씀드린 ACE 이니비터나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라든지 저단백 식이 아니면 오메가3 패티 애시드 같은 치료를 하는데요.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이렇게 만성 신부전으로 레날 페일러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알부민이 생성하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그 속도를 초월을 해가지고 몸에서 단백질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테라피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를 하거나 예후가 좋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면역 조절하는 약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물을 썼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경향성이라는 게 그래도 좀 좋을 수가 있다. 왜냐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면역 매개성 이티올로지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아이들에서 중요한 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치료가 뭔가 만병통치 이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예후 같은 것들도 면밀하게 서로 상의 의논이 된 다음에 이렇게 면역 조절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멀룰라 네프라이티스가 면역 매개성으로 의심이 되지만 조직 병리학적 진단이 없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장을 바이옵시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해놓고서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같은 환자들에서 이러한 면역 조절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조절 약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리슈마니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특별한 치료를 해줘서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원인체를 조절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시스 같으면은 다음과 같은 앞서 설명드린 아밀로이드 시스를 조절하는 약물을 써볼 수 있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겠죠. 또한 사구체 질환에서 반드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고혈압인데요. 이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에 문제가 있을 때 소듐이 리텐션 된다든지 라스가 액티베이션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레날 바소딜레이터 서브스텐스가 불필요하게 분비가 되면서 잘 분비가 안 되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구체 질환의 50% 이상의 강아지들이 실제로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은 또 프로틴류랑 똑같습니다. 사구체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나타나는 건데 그 고혈압이 다시 콩팥에 과도한 압력을 때려 넣으면서 콩팥의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콩팥이 더 나빠지고 고혈압은 더 심해지고 콩팥이 더 나빠지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올려놓는 또 대표적인 임상 증상 중에 하나가 고혈압인데요. 이러한 고혈압은 잘 알고 계시듯이 고혈압이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가 바로 눈이라든지 뇌라든지 키드니라든지 헐트 같은데 타겟 올간 데미지를 일으킴으로써 부가적으로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타겟팅을 잘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질환이고요. 이 하이퍼텐션은 저희가 이러한 사구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서는 단백뇨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단백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약물이 하이퍼텐션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를 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허나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라든지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 아니라 복용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서서히 반응을 보이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을 내원했을 때 하이퍼텐션이 너무나 시비어하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타겟 올gat들에 대해 데미지 같은 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은 조금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게 빨리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사고체 질환이나 전신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있을 때 그냥 퍼스트 라인 드러그로 ACE 이니비터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도 시스테믹 하이퍼텐션을 조절하는 퍼스트 라인 드러그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탄류의 약물이 예전부터 연구가 개와 고양이에서도 많이 있어 왔고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많이 이 연구가 돼가지고 환자들에서 단백뇨 관리와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한 마리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아이는 비숑 프리제 중성화 수컷 7살의 환자였고 어누레시아 보미팅 다이아리아를 주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시스테믹한 하이퍼텐션과 프로틴 유리아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전 병원에서도 고혈압이 있었었고 저단백 혈증 이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탈수가 있었고 혈압이 200mmmercury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래는 이러면서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전부터 기력 저하, 어제부터 구토와 식욕 저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는 뭐 유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혈액 검사를 보면은 우리 아이는 혈압도 높고 탈수가 있으면서 BUN이 118, 크레아티닌이 측정 불가, 포스포러스가 15.8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TP와 알부민은 정상이었지만 탈수 상태라서 나중에 교정을 하고 봤어야 됐고 무엇보다 UPC가 15.48로 엄청나게 높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 아이는 신부전이 있었고 이 그로멀룰로 네프로패시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시와 시비어한 시스테믹 하이퍼텐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먼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 급성의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에 대해서 플루이드 테라피를 통해서 아이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너무나 시비어한 하이퍼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이퍼텐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CRI로 딜리버리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혈압을 뚝뚝 떨어뜨릴 수 있는 하이드랄라진이라는 약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적으로 오는 그냥 일반적인 그로멀룰로 네프로패시고 혈압이 높고 뭐 입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다음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ARB라든지 ACE 이니비터 같은 약물을 먹이고 기다리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에 가깝거나 타겟 올간 데미지가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혈압을 레귤레이션 해줄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급성 신부전에 대해서 플루이드 테라피를 해주면은 고혈압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 만성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텔미사탄 같은 약물도 추가적으로 넣어놓고 요것 때문에 라스가 항진되는 것도 예방을 해주는 거죠. 물론 GFR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ARB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고체에서 단백질이 소실되는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유의적으로 이러한 알부민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갖는 안티스롬빈 같은 것들도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PLN이 있는 환자들은 실제로 TEG 같은 검사를 해보면은 되게 과응고가 활성화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미리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7일 동안 입원 처치를 하고 나서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틴 비율은 거의 정상에 가깝도록 안정화가 됐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숨어져 있던 탈수로 인한 건지 뭐 그 사이에 더 진행된 건 모르겠지만 알부민 감소증이 현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시가 진행이 돼서 네프로틱 신드롬으로 진행이 된 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보낼 때 어떤 식으로 트리트먼트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하던 텔미사탄과 클로피도그렐 터치를 지속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경구 약물로 암로디핀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아이는 우리가 스탠다드 테라피를 다 했고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로멀룰러 네프라이티스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서는 명확하게 이러한 스탠다드 테라피에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너무나 심한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병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직 병리학적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기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와 충분한 의논을 거치고 아이가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나서 이러한 약물이라도 적용을 해보자는 심정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째 리책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너무나 다행히 뷰엔 크레아티닌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알부민과 TP도 마일드하게 상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앞서 상당히 높았던 UPC 검사 결과들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음과 같이 우리 아이를 안정화시켰고, 저희가 혈압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서 좋아진 걸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런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는 어떠한 치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달째 체크를 해봤을 때도 비위에는 조금 올랐지만 크레아틴이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운이 좋게도 TP 알부민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UPC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봤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구체 질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로멀룰로 네프로패시를 저희가 이미 떠올리거나 인지한 순간은 되게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 질병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들, 아니면 가족 유전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도 시작이 되고 조금씩 나빠져서 결국에는 문제로 드러나고 우리 수의사들이 인지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나쁜 예후가 예상이 되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그로멀룰라 네프로패시가 의심이 될 수 있는 질병으로 내원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사상충으로 내원을 했을 때, 아니면 뭐 바베시아로 내원을 했을 때 콩팥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소변 검사, 단백질을 캐치할 수 있는 UPC 검사 같은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로멀룰로 네프로패시가 의심이 되는 현성 PLN으로 병원에 이미 내원을 했을 때는 많이 늦어 있지만 그 질병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치료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프로틴 유리라든지 고혈압을 컨트롤을 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사구체 질병이 진행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운이 좋게는 아주 조기에 그 사구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단계에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결과들을 미리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구체 질병은 정말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이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이해를 하는 만큼 환자들을 미리미리 잘 살리고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